저는 김춘희입니다. 이른 평생을 돌아보면 제 이름 앞에는 늘 억척스럽다는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지요. 지금이야 이렇게 번듯한 아파트에 앉아 창밖 풍경을 느긋하게 구경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불과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에 일어나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던 시장 사람이었습니다. 20살에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와 남대문 시장 좌판에 채소를 펴놓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싼 값의 물건을 떼어오려고 도매상인과 밤새 씨름을 벌인 적도 있고 깐깐한 손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덤을 한 알음씩 안겨주며 웃음을 판 적도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시장 한쪽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던 날, 저는 골목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박힌 간판을 보고 있자니 시래기처럼 마르고 거칠어진 내 손이, 내 젊음이 그리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슬픔도 잠시,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아들 봉수가 갓도를 지났을 무렵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제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 내 아들 고봉수만큼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게, 돈 때문에 서러운 일 겪지 않게 키우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아들을 시장에 단 한 번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하고 거친 욕설이 오가는 이 험한 곳을 제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굶어도 봉수에게는 늘 흰쌀밥을 먹였고, 저는 해진 옷을 입어도 봉수에게는 제일 좋은 옷을 사입혔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은 다행히 번듯하게 자라주었고, 대학을 졸업해 번듯한 회사에 다니다가 몇 년 전에는 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독립까지 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훈장이었죠. 그날도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 회사가 나왔던 낡은 경제 잡지를 흐뭇하게 넘겨보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목소리. 저는 잡지를 내려놓고 버선발로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어서 와라. 밥은 먹었어? 네, 어머니. 오는 길에 먹었어요. 아들 봉수는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 이미정은 의뢰 그랬듯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곤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소파로 가 털썩 주저앉더군요. 어머니, 집이 왜 이렇게 더워요? 에어컨 좀 켜세요.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너희 더우면 켜거라. 요즘 세상에 누가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도 안 켜고 살아요. 그러다 더위 먹으세요. 며느리의 말에는 늘 이렇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말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를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취급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죠. 저는 애써 웃으며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며느리가 살가우면 얼마나 살갑겠어요. 내 아들만 내 마음 알아주면 그만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아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 먹으면서도 연신 한숨만 내쉬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다 제 눈치를 보고 또 하려다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그 답답한 모습을 보다 못한 며느리가 결국 포문을 열었어요. 당신 그렇게 쭈뼛거리지 말고 그냥 말씀드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어머니도 아셔야지. 저는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봉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하는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이번 달에 큰 계약이 하나 엎어지는 바람에 자금 회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떡하면 좋으냐? 많이 어렵니? 네. 직원들 월급은커녕 당장 다음 주에 막아야 할 어음도 빠듯해요.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려왔습니다. 제 마음도 덩달아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아들이 길바닥에 나앉는다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필요하길래 그러니.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침묵을 지키던 며느리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돈 30억이에요. 30억? 저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30억은 제게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저 상가 건물의 가치였죠. 그걸 전부 내놓으라니요.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며느리가 쏘아붙이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밖에서 죽을 고생을 하든 말든 이렇게 편하게 앉아 월세나 받으면서 사실 수 있으니까요. 그 건물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냥 조금 일찍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속내가 너무나 투명하게 들여다보여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쩔쩔맸고 며느리는 뭐가 틀린 말이냐는 듯 당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자식 농사는 완전히 실패했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이제는 제 어미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놓으려는 괴물이 되어버렸구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떨리는 손만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결국 아들 내외는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채 불만 가득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귓가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가 지옥도처럼 보였어요.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이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걷고 또 걸었어요. 발바닥에 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허름한 골목길에서 저는 홀린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희망국밥. 낡은 간판 아래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진하게 우려낸 사골 냄새가 제 발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게 안은 낡고 비좁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주인 총각이 커다란 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국물을 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볼 뿐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 무심함이 오히려 제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 곧이어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여기요. 젊은 주인 박성호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어요. 저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뽀얀 국물을 한술 떠입에 넣자 뜨겁고 진한 국물이 얼어붙었던 속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어요. 잘 익은 깍두기를 한 점 베어 물고 밥을 말아 크게 한술 떴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숟가락이 갔어요. 허겁지겁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꽁꽁 얼어있던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고개를 들어보니 가게 안에는 여전히 저 혼자였습니다. 젊은 주인은 카운터에 기댄 채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예요? 됐습니다. 아니에요. 돈은 내야죠. 오늘 첫 손님이셨어요. 그냥 가세요. 다음에 또 오시면 그때 받겠습니다. 그는 끝까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섰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묵직한 시선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유일한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말없이 국밥을 끓이던 젊은 총각의 우직한 얼굴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예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벨소리는 집요하게 울렸고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전화 왜 이렇게 안 받으세요? 저희 지금 회사 문 닫게 생겼는데 어머니는 잠이 오세요? 다짜고짜 퍼붓는 그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걱정은커녕 원망과 비난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봉수 씨 어젯밤에도 술 마시고 들어와서 밤새 울었어요. 자기가 못나서,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어머니 고생시킨다고 자기 같은 놈은 그냥 죽어버려야 한다고.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봉수 씨 잘못될까봐.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대로 무너지게 두실 거예요? 죽은 남편까지 들먹이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매일 밤 온다는 말, 죽고 싶어 한다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어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이 잘못된다는 협박은 어미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제가 여전히 대답이 없자 며느리는 또 다른 수를 쓰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돈을 그냥 날로 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투자예요, 투자. 어머니가 저희한테 30억을 투자하시면 저희가 이자로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 잘 되면 원금은 당연히 돌려드리고요. 요즘 은행 이자도 쥐꼬리만 한데 이게 훨씬 남는 장사 아니에요?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구른 저였습니다. 귀가 솔깃해지는 말로 사람을 홀린 뒤에 마지막 단물까지 다 빨아먹고 버리는 사기꾼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며느리의 말이 꼭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조용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술에 취해 혀가 잔뜩 꼬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가 못나서 그래요. 미정이는 원래 저렇게 독한 애가 아닌데 제가 못나서 저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들의 울음소리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걸까? 저러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불안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그림자 두 개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들 내외였습니다. 마치 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두 사람은 제 양팔을 하나씩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하세요. 저희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저는 뿌리칠 힘도 없이 그들에게 이끌려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이 저를 데려간 곳은 화려한 샹들리에가 금빛 눈물을 뚝뚝 흘리는 듯한 제 평생 처음 와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값비싼 음식들이 테이블에 깔렸지만 제게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앞에 각종 서류와 종이 뭉치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저희 신축 공장 조감도예요. 여기 독일에서 직수입한 최첨단 설비가 들어갈 거고요. 완공만 되면 생산량이 지금의 10배로 뛸 겁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하고도 이미 납품 계약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며느리는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지만 제 귀에는 그저 허황된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제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겠다는 장사치들의 수많은 거짓말을 간파해 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 그 대기업이라는 곳 계약서는 받았느냐? 계약금은 얼마나 들어왔고? 제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더듬거렸고요. 아, 그게 아직 구두로만 약속이 된 거라서요. 공장이 먼저 지어져야 정식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물건도 없는데 계약부터 하겠다는 장사꾼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너희들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사기극을 벌이는 게냐. 제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차갑게 변하자 아들 내외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바닥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더 이상 이성적인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며느리가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곧이어 아들도 아내의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두 사람의 고함 소리에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창피해서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서럽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대로 가면 정말 다 같이 죽어요. 봉수 씨는 사기죄로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콩밥 먹는 꼴을 보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제발 저희 목숨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감옥 간다는데 돈을 안 주나 봐. 어머니가 너무 독하시네. 쯧쯧, 돈이 자식보다 중한가. 저는 순식간에 아들을 감옥으로 내모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노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큰 모멸감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일단 일어나거라. 여기서 이럴 일이 아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제 다리를 붙잡고 더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싫어요. 어머니가 허락해 주실 때까지 절대 안 일어나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그냥은 못 일어나요. 아들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요, 어머니.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알았다. 알았으니 그만 일어나거라. 제 입에서 허락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는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뚝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입가에는 승리자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제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눕지도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제 아들 봉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5살 배기 봉수가 감기에 걸려 밤새 열이 펄펄 끓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업고 동네 병원으로 뛰면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고 이 아이만 살려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죠.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내 모든 고생이 저 환한 웃음 하나로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아들이었는데,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내 아들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돈에 눈이 먼 괴물이 되어버렸을까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배신감과 허무함이 뒤섞여 제 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차가운 결심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마지막이다. 내가 내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내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다. 만약 이 돈으로 저 아이들이 재기하고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내 전 재산이 아니라 내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다. 하지만 만약 이 돈마저 삼키고 내게서 등을 돌린다면 그때는 내 손으로 이 모자의 연을 끊어내리라. 내 호적에서 저 아이의 이름을 파내고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리라. 날이 밝아오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것은 나약한 어미의 항복이 아니에요. 내 70평생의 지혜와 경험을 건 가장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다. 상가, 오늘 부동산에 내놓겠다. 필요한 서류 가지고 와서 도장 받아가거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고 차가운 심해와 같았어요. 상가 건물이 팔리고 제 통장에 30억이라는 숫자가 찍히던 날, 은행 창구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평생의 피와 땀이 저 숫자들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들 봉수와 며느리 이미정은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마치 자기들이 큰 공이라도 세운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건네는 서류에 기계적으로 도장을 찍는 내내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돈이 아들의 통장으로 이체되는 순간 며느리는 참았던 환호성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들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 어디에서도 진심 어린 고마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오랫동안 공들인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의 만족감과 탐욕만이 번뜩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저를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을 제 앞에 밀어주며 그들은 쉴 새 없이 아첨의 말들을 쏟아냈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하나에 10만 원이 넘는 자연산 송이에요. 이제 어머니는 이런 것만 드셔야죠.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다음 주에 당장 유럽 여행 보내드릴게요. 비즈니스 클래스로 끊어놨어요. 가셔서 좋은 구경 많이 하고 명품 가방도 한두 개 사오시고요. 저희가 다 계산할게요. 저는 묵묵히 음식을 씹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마지막 만찬의 끝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여행 계획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일주일 뒤인 목요일 아침 10시에 공항까지 편하게 모시러 오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죠. 그 후 며칠 동안 아들 내외는 정말 약속이라도 지킬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물었고 여행 가서 입으라며 백화점에서 산 값비싼 옷들을 보내오기도 했어요. 저는 그 옷들을 옷장에 걸어두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기도 했지만 저는 애써 그 기대를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낡은 여행 가방에 속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간단히 챙겼습니다. 그들이 사준 비싼 옷 대신 가장 편안한 평상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쳐다보았습니다. 9시 50분, 9시 55분, 그리고 마침내 10시.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11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길이 막히나 보다,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11시가 넘어서자 저는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통화 연결음이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어요. 고객의 사정으로 당분간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0번, 30번, 셀 수 없을 만큼 전화를 걸었을 때 마침내 통화 연결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들려온 것은 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기계음이었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소파에 쓰러졌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마지막 기대, 제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완벽하게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이 살던 아파트로 향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익숙한 동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의 집이 있는 층수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마침내 아들의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을 보니 차라리 문이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점점 더 거칠게. 봉수야,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열어라. 이미정, 너도 듣고 있지. 문 열어. 제 목소리는 처절하게 복도를 울렸지만 문 안쪽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시끄러워요. 그 집 빈집이에요. 네, 빈집이라니요? 우리 아들 집인데. 아이고, 모르셨구나. 그 집 부부 지난주에 이사 갔어요. 아주 그냥 벤치에 짐 싣고 가던데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데로 가나 보다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차가운 복도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죠. 제 아들은
제 전 재산을 가지고 저를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 남겨두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그 후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저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밥도 물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죽은 듯이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저녁 희미하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썩은 나무처럼 삐걱거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현관문 외시경로 내다본 밖에는 희망 국밥집의 젊은 주인 박성호가 서 있었어요. 그는 문 앞에 뜨거운 김이 나는 뚝배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말없이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의 동정이 그때는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저녁에도 그 다음날 저녁에도 그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늘 똑같이 묵묵히 식어버린 뚝배기를 가져가고 그 자리에 뜨거운 뚝배기를 놓고 갔어요. 그 꾸준하고 말없는 행동이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마침내 현관문 잠금쇠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아주 작은 온기가 문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자 구수한 사골 국물 냄새가 차가운 집안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어김없이 뜨거운 김이 오르는 뚝배기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겁니다. 식사 거르지 마세요.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동안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제게 수많은 약속과 감언이설을 남겼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제 식사를 걱정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이 젊은이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매일같이 제 끼니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뚝배기를 양손으로 감싸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온기가 제 얼어붙은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식탁에 앉아 뚜껑을 열자 뽀얀 국물 위에 파가 송송 썰어 올려져 있었고 두툼한 고기도 푸짐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뜨겁고 진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꽁꽁 얼어있던 온몸의 혈관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제 위장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밥을 말아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뚝배기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밥은 눈물 맛에 짜디짰지만 제 인생에서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어요. 저를 다시 살게 하는 생명수였습니다.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니 조금씩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릇을 깨끗이 씻어놓고 다음 날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김없이 저녁 시간이 되자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뚝배기를 내려놓으려던 박성호가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덕분에 죽다 살아났네. 저는 깨끗이 씻어놓은 빈 뚝배기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뚝배기를 받아들었어요. 총각,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건가?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저희 가게 첫 손님이셨던 날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꼭 저희 어머니 예전 모습 같아서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러다 며칠째 안 보이시길래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셨을까봐 걱정이 돼서 와본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순박하고 정직해서 오히려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제 아들은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모른 채 하고 제 돈만 바라보았는데 이 젊은이는 제 얼굴에 드리운 수심 하나를 보고 저를 격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국밥가 그동안 밀린 거 다 줘야 하는데 잠깐만 들어와서 기다리게. 내가 돈을 찾아 놓을 테니. 제 말에 그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습니다. 돈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이러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앞으로 못 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자네 사정도 넉넉지 않을 텐데. 어서 들어오게. 나랑 말동무나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그래. 제 마지막 말에 그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간의 정막을 깨고 제 집에 낯선 사람의 발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그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에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제가 먼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자 그도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은 박성호, 나이는 32.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홀어머니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그를 힘들게 키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치 내 과거를 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는 악착같이 공부해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기쁨도 잠시 어머니가 친척의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몸져 누우셨고 그는 결국 대학을 중퇴하고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공사장 막노동부터 대리운전, 배달까지. 그렇게 10년을 꼬박 일해서 빚은 다 갚았는데 어머니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리셨어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래도 자네 같은 아들이 있어서 자네 어머니는 행복하시겠네. 제 위로에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좋은 병원에도 못 모시는 걸요. 언젠가 돈 많이 벌어서 창밖으로 햇살 잘 드는 1인실로 옮겨드리는 게 제 꿈입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그의 눈은 제가 지금껏 봐온 그 어떤 보석보다도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제 아들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책임감과 진실함, 그리고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핏줄이라는 끈으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쓸고 닦고 저를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박성호의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또 오셨어요? 가게에 뭐 부족한 거 있으세요? 아니, 너 일하는 거 감시하러 왔다. 농땡이 피우나 안 피우나. 저는 넉살 좋게 대꾸하며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제 식당을 운영하며 갈고 닦았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성호야, 이 국물은 너무 정직하기만 해. 맛있는 국물은 손님들 혀를 살짝 속일 줄 아는 능구렁이 같은 구석이 있어야 하는 거야. 이리 줘봐. 저는 제가 예전에 쓰던 비법 양념 재료 몇 가지를 알려주고 국밥에 곁들일 겉절이와
깍두기를 새로 담갔습니다. 제 손맛이 더해지자 작고 허름했던 국밥집은 금세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박성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이 어느새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은 비참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젊은 사장의 든든한 동업자이자 새로운 희망을 요리하는 주방의 지휘관이었죠. 제 인생의 뜨끈한 이막이 구수한 국밥 냄새와 함께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총각, 아니, 이제는 내게 아들보다 더 살가운 성호의 국밥집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했습니다. 제 손맛이 더해진 겉절이와 시원한 깍두기는 국밥 맛을 한층 더 끌어올렸고 수십 년 장사 경험에서 나온 제 잔소리 같은 조언들은 가게 운영에 활기를 불어넣었죠. 성호야, 손님은 왕이 아니라 가족이다.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 밥 한 끼 차려준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야 혀. 저기 저 테이블 어르신은 국물이 좀 식은 것 같으니 어서 가서 데워드려라. 반찬 그릇 비었으면 말 나오기 전에 먼저 채워드리는 게 장사꾼의 기본이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호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가게를 키워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은 번호표를 뽑아들고 기다리는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저녁에는 하루의 고단함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풀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성호의 얼굴에는 고단함보다 행복한 웃음이 더 자주 피어났고 그 웃음을 보는 것이 제게는 꺼져가던 인생에 다시 불을 지펴주는 장작불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눈물 찢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국밥집에 출근해서 펄펄 끓는 솥단지 옆에서 땀 흘리고 손님들과 웃고 떠들며 성실한 청년의 성공을 돕는 이 삶이 제게는 더없이 큰 보람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일이 조금 한가해진 틈을 타 잠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깍두기를 담글 좋은 물을 좀 사야 했거든요. 수십 년간 제 청춘을 바친 곳이라 그런지 시장에 들어서면 저는 펄펄 나는 물고기처럼 기운이 솟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춘희 언니,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여사님, 식당 다시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이에요? 하며 반갑게 아는 척을 해왔어요.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해주며 단골 채소 가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춘희야, 너 맞구나.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돌아보니 저와 젊은 시절부터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며 동고동락했던 친구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시장에서 가장 발이 넓고 모르는 소식이 없는 정보통이었죠. 어머, 순자 너로구나. 잘 지냈어? 얼굴이 폈네, 폈어. 폈기는 뭐가 펴? 늙어서 주름만 늘었지. 너야말로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 소문에는 젊은 총각이랑 국밥집 차려서 대박 났다던데 정말이야? 대박은 무슨. 그냥 아는 동생 가게 일 좀 도와주는 거지. 제가 손사래를 치며 웃는데 순자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끌고 시장 구석의 한적한 곳으로 가더니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춘희야, 너 혹시 아들 소식은 듣고 지내? 아들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애써 잊고 지냈던 그 이름.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그 이름이었죠.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본 순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상처받을까 봐. 근데 아무래도 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너네 아들 내외 요즘 강남 바닥에서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 무슨 소리야? 그게 며칠 전에 우리 딸애가 친구랑 강남 백화점에 갔다가 봤다는 거야. 너네 아들은 번쩍거리는 하얀색 외제차에서 내리고 며느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더래. 아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요란하게 하고 다니더란다. 순자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그것뿐인 줄 알아? 우리 딸 친구가 그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너네 며느리가 친구들 불러놓고 자랑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는 거야. 우리 남편이 이번에 크게 한 건 해서 돈벼락 맞았잖아. 시어머니가 노후 자금이라고 꽁꽁 싸매고 있던 건물, 우리가 홀라당 팔아치웠지 뭐야. 늙으면 돈도 쓸 줄 모르는데 우리가 대신 잘 써드려야 효도 아니겠어? 이러면서 깔깔거리더래. 아주 그냥 밉상도 그런 밉상이 없었다고. 저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이명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내 피와 땀, 내 눈물이 담긴 그 돈. 내 인생 전부였던 그 돈이 저런 가짜는 것들의 사치와 허영을 채우는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자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춘희야, 괜찮아?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다. 그래도 너는 알아야 할 것 같았어. 저런 것들한테 내가 평생 일군 재산 다 뜯기고 지금 이렇게 시장에 무사러 다니는 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랬어. 저는 순자의 얼굴을 보고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순자야.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저는 순자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국밥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눈물을 쏟는 대신 저는 칼날처럼 차가운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성우와 마주 앉아 늦은 식사를 하는데 문득 가게 한쪽에서 혼자 국밥을 드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달고 다른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조심스럽게 꺼내 밥값을 계산하고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나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목이 콱 메어왔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이 저런 쓰레기들의 명품 가방값으로, 외제차 값으로 흩어지는 동안 정작 이 세상에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남은 돈, 이렇게 썩혀둘 것이 아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 돈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한다. 다음 날 저는 성우에게 가게를 잠시 맡기고 수소문 끝에 서초동에 있는 한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점지만 똑 부러지고 특히 상속 및 증여 관련 소송에서 승소율이 높다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사무실에서 만난 최유진 변호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젊고 당차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지도 않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제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를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인생과 아들에게 30억을 건넨 과정, 그리고 그 후의 배신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최 변호사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롭게 빛났어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아드님에게 준 30억 원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 더러운 돈 다시 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 돈은 이미 내 돈이 아니에요. 다만 내 남은 재산만큼은 저런 것들의 손에 단 한 푼도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혹은 끼니 걱정을 하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제 말에 최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단이든 뭐든 이름은 상관없어요. 내가 죽은 뒤에도 내 돈이 엉뚱한 놈들 주머니 채워주는 대신 배고픈 사람들 국밥 한 그릇이라도 더 사줄 수 있게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그 뜻, 제가 반드시 이뤄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드님에게 증여한 30억 원에 대해서는 부담부 증여 해제를 원인으로 한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효도를 조건으로 증여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싸움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절차는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 변호사의 눈에는 저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보며 제 인생의 두 번째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짐승의 탈을 쓴 내 자식을 심판대에 올리기 위한 내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최유진 변호사와 함께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아 저와 성우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하고 가게 셔터를 내리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파김치가 되더군요. 성우와 마주 앉아 늦은 저녁으로 남은 국밥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는데 굳게 닫힌 가게 셔터를 누군가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영업 끝났습니다. 성우가 소리쳤지만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칠어졌습니다. 욕설까지 섞여 들려왔죠. 불길한 예감에 저와 성우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셔터를 살짝 올리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이 짐승처럼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제 아들 고봉수와 며느리 이미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아들은 술에 절어 붉어진 얼굴로 제게 달려왔지만 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가게 안을 쭉 둘러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어요. 어머니, 취향 한번 독특하시네. 그 많던 재산은 다 어디다 두시고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너희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은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아 울상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희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사기당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 돈으로 공장 지으려고 계약했는데 그놈들이 전부 사기꾼이었어요. 돈만 받고 전부 날라버렸어요. 저희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분노보다도 헛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 평생의 재산을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이제 와서 제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가증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게냐. 어머니,
아직 재산 남으셨잖아요. 저희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있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죽겠어요.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저희 정말 정신 차리고 착실하게 살게요. 며느리가 제 팔에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너희에게 줄 돈은. 그리고 다시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내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니. 제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애원의 가면을 벗어 던진 며느리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어요. 뭐라고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데 돈 몇 푼 때문에 모른 척 하시겠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어미냐고. 어미, 너희 같은 강도들에게 어미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 너희는 내 돈을 훔쳐 달아난 도둑놈들이지 내 자식이 아니야. 제 말에 이성을 잃은 아들이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세요? 그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던 성우가 번개처럼 움직여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께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성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은 자기보다 덩치도 작은 성우가 앞을 막아서자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는 또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안 비켜? 이 가게는 제 가게이고 이분은 제게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두 분이야말로 당장 여기서 나가주시죠. 성우의 당당한 태도에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성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엄청난 비밀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 어머니, 이제 보니 알겠네. 우리가 들인 돈으로 이런 젊은 놈이랑 살림이라도 차리셨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죽든 말든 나 몰라라 하셨구나. 아이고, 며느리인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 아주 회춘하셨네, 회춘하셨어. 그 더럽고 추악한 말에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며느리는 더욱 악랄한 말을 쏟아냈어요. 당신 우리 돈으로 젊은 놈이랑 놀아나셨어요? 그 돈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아버님,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남긴 유산 아니었냐고. 그걸로 젊은 놈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사치 부리라고 어머니한테 드린 돈인 줄 알아요? 아들은 옆에서 한술 더 떴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돈 가지고 저런 놈한테 다 퍼주고 있었던 거야? 당장 저놈한테 준 돈 다 뺏어서 나한테 내놔. 당장.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미에게 온갖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짐승의 탈을 쓴 악귀들로 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어미가 아니다. 내 가게에서,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라.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내가 너희를 내 손으로 경찰서에 쳐넣을 테니.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두 사람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가게 안에는 지독한 악취와 함께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성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저 굳은 얼굴로 텅 빈 문 밖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남기고 간 추악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슬픔이나 절망감보다는 차라리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래, 좋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너희가 진흙탕을 원한다면 기꺼이 그 진흙탕에 함께 뒹굴어주마. 하지만 마지막에 두 발로 서서 웃는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 김춘희가 될 것이다. 다음 날부터 예상했던 대로 아들 내외의 더러운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제가 평생을 몸담았던 시장 바닥에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젊은 사기꾼 놈한테 단단히 홀려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있답니다. 저희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놈이 우리 어머니를 아주 꽉 잡고 조종하고 있다니까요. 며느리는 동네 안악들을 붙잡고 눈물까지 흘려가며 연기를 했고 아들은 시장 상인들에게 술을 사주며 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소문은 날개 돋친 듯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저를 젊은 제비한테 홀린 주책바가지 늙은이로 성우를 늙은이 등쳐먹는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만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성우의 국밥집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가게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어요. 매출은 반에 반 토막이 났습니다. 성우는 제 앞에서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마다 가게에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의 뒷모습을 저는 몇 번이고 몰래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제 때문에 저 착하고 성실한 청년의 인생에 오점이 남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우야, 정말 미안하다. 다 나 때문에 나 같은 늙은이를 만나서 너까지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구나. 어느 날 밤 제가 견디다 못해 사과하자 성우는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저는 할머니를 믿고 할머니는 저를 믿으시면 돼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의 굳건한 믿음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성우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며칠 사이 저를 대하는 시장 사람들의 눈빛은 눈에 띄게 차가워져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하던 이들은 저를 못 본 척 외면했고 몇몇은 뒤에서 대놓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저는 꿋꿋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제가 떳떳한데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단골 채소 가게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리며 며느리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미친 사람처럼 저희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사기꾼 놈, 내가 감히 우리 어머니를 홀려?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이 도둑놈아. 며느리는 다짜고짜 성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저희에게로 집중되었어요. 성우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차마 여자인 며느리를 뿌리치지도 못하고 있었죠. 이거 놓으세요. 왜 이러십니까? 내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 사기꾼 놈, 당장 우리 어머니한테서 뜯어낸 돈 다 내놔. 며느리가 성우의 뺨을 올려붙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벼락같이 달려들어 며느리의 팔을 틀어쥐었습니다. 제 악력에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성우를 놓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머니, 이놈 편드시는 거예요? 이 사기꾼 놈이 어머니한테 무슨 약을 먹였길래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세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기운을 다 끌어모아 시장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시장 사람들 모두 똑똑히 들으시오. 내 옆에 있는 이 청년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굶어 죽어가던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매일같이 뜨거운 국밥을 가져다 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 외침에 시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여자는 내 며느리가 아닙니다. 내 아들과 짜고 내전 재산 30억을 훔쳐 달아나 그 돈으로 명품이나 휘감고 다니던 강도입니다. 이제 그 돈이 다 떨어지니 다시 내게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는 파렴치한 도둑년이란 말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수십 년을 함께 온 동료들이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억척같이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제 눈에 담긴 진실과 며느리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 아들이고 어느 쪽이 강도입니까? 핏줄만 나눴다고 다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주고 내 눈물을 닦아준 이 청년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보내준 진짜 내 아들입니다. 저는 성우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선언했습니다.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고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춘희 언니 말이 맞아. 저것들 아주 나쁜 것들이었구만 하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성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낡은 사진 앞에서 성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성우야, 괜찮다면 오늘부터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주지 않겠니? 그리고 내 양아들이 되어주지 않겠어? 법적으로도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자로 말이야. 제 말에 그 듬직하던 청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앞에 큰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내 새로운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내 진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 악기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아들 내외가 순순히 물러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독사는 구석에 몰리면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물어뜯으려 덤벼드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 이토록 더럽고 추악한 방식일 줄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저조차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성우의 관계는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성우는 이제 제법 자연스럽게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저는 그 소리가 제 친아들에게서 듣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모자보다도 더 깊은 정을 나누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 평화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하루하루의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폭풍은 가장 고요한 날에 찾아오는 법이더군요. 어느 날 오후 가게로 등기우편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이었어요. 봉투를 뜯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안에는 차가운 활자로 인쇄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서. 제 아들 고봉수가 저 김춘희를 금치산자, 즉 스스로는 아무런 법률 행위도 할 수 없는 정신머리가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낸 것이었습니다. 청구 이유서에는 온갖 거짓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구인의 모친 김춘희는 최근 급격한 기억력 감퇴와 판단력 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변인 박성호의 감언이설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할 위험에 처해 있음. 이의 아들인 청구인이 모친의 남은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고자 함. 저는 서류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런 감정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이 제 온몸을 덮쳐왔어요. 제 돈을 훔쳐 달아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를 아예 정신병자로 몰아남은 재산까지 모두 집어삼키려는 그들의 탐욕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어요. 제 인격과 제 인생 전체를 말살하려는 잔인한 공격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제 모습을 본 성우가 걱정스럽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성우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성우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들을 박살낼 것처럼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는 그런 성우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성우야, 흥분하지 마라. 저것들이 원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흥분해서 실수하는 거다. 더 차가워져야 한다. 더 냉정해져야 해. 이 싸움은 이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머리로, 증거로 해야 하는 거다. 제 차분한 목소리에 성우도 조금씩 진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최유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침착했어요.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 것이 왔을 뿐입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니까요. 이건 저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들의 파렴치함을 법정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요. 최 변호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저 역시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전쟁을 위한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상대방이 펼칠 전략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쪽에서는 어르신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겁니다. 돈으로 매수한 의사겠지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국밥집에서 일하시는 것이나 박성호 씨에게 보이는 호의를 비정상적인 집착 혹은 상황 판단 능력의 결여로 몰아갈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주장을 하나하나 논리와 증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께서 얼마나 명료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계신지를 법정에서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박성호 씨와의 관계가 사기나 조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깊은 인간적 유대와 은혜에 바탕을 둔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장 상인분들의 증언도 필요하고 어르신께서 가게 운영에 얼마나 이성적으로 기여하셨는지 보여줄 장부도 필요합니다. 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저는 잠자고 있던 제 옛 모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전 시장에서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장부를 꼼꼼히 정리하고 거래처, 사람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던 그 시절의 독사 김춘희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률적인 준비를, 저는 제 인생을 증명할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성호에게 부탁해 가게의 매출 장부를 모두 정리했고 저를 지지해줄 시장 상인들을 만나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제 친구 순자를 비롯한 많은 상인들이 자기 일처럼 분개하며 기꺼이 법정에 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낡은 앨범들을 모두 꺼내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 속 어딘가에 이 모든 싸움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숨어 있을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앨범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제 젊은 날들과 마주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던 20살의 나, 반찬 가게를 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30살의 나, 식당을 차리고 아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던 40살의 나. 그 모든 사진 속에는 언제나 고단함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러다 저는 한 낡은 흑백 사진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 돌이 지난 아들 봉수를 업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제가 제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수줍은 듯 웃으며 서 있는 한 젊은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손에는 뜨거운 김이 나는 뚝배기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식당을 열기 전 반찬 가게를 하며 봉수를 혼자 키우던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끼니를 걸을 때가 부지기수였고 아들에게 줄 젖이 모자랄까봐 제 자신은 굶는 날이 더 많았죠.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겨 맞은편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던 그 아주머니가 매일같이 제게 국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애기 엄마, 밥은 먹고 해야지. 그 무심한 한마디와 함께 건네주던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그때는 제 생명줄과도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주머니의 얼굴. 아무리 뜯어봐도 낯이 익었어요. 어디서 봤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박성호. 지금의 박성호와 사진 속의 젊은 아주머니는 눈매와 인매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성호는 수십 년 전 굶주리던 저를 살렸던 그 국밥집 아주머니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앨범을 든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고 제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지금 다시 돌려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 아들 고봉수가 제게서 앗아간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과 은혜를 갚고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하늘이 제게 내려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묵직했지만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어요. 지난밤 저는 앨범 속 낡은 사진을 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사진 속 젊은 제 모습과 수줍게 웃던 성우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제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짓밟힌 내 인생의 존엄성을 바로 세우고 피보다 진한 인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었습니다. 오히려 제 옆에 앉은 성우가 자기 일인 양 바짝 얼어서는 땀으로 축축한 손을 연신 바지에 문지르고 있었죠. 저는 그런 성우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성우야, 아무 걱정 마라. 진실은 가장 큰 무기고 우리는 그 무기고를 통째로 가지고 있단다.
오늘은 저 가엾은 것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 우리가 똑똑히 구경하는 날이다. 제 차분한 목소리에 성우도 조금은 안정을 찾는 듯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차가운 대리석으로 지어진 법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건물을 오갔고 그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최유진 변호사가 입구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어르신, 준비되셨습니까? 되고 말고. 내 70평생에 오늘처럼 준비가 잘 된 날은 없었네.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희는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아들 내외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탐욕스럽게 생긴 변호사가 바싹 붙어 있었죠. 잠시 동안 복도에는 저희 네 사람의 시선만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며느리 이미정은 저를 보자마자 경멸과 승리가 뒤섞인 미소를 입가에 걸었고 제 아들 고봉수는 제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았어요. 그 비겁한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연민의 찌꺼기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제 친구 순자를 비롯한 시장 상인들과 소문을 듣고 저를 응원하러 온 몇몇 동네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 멀리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변호사와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이따금씩 이쪽을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이겼다는 확신에 찬 오만하고 경멸스러운 얼굴이었죠. 잠시 후 판사가 입정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아들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법정 전체를 울리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준비해 온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저희는 사건 본인 김춘희가 얼마나 심각한 인지 능력 저하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주변인에게 얼마나 쉽게 현혹되고 조종당하고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사건 본인 김춘희는 현재 고령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와 판단력 저하로 정상적인 사무 처리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젊은 남성 박성호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며 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아들인 청구인이 지극한 효심으로 제출한 저명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의사는 돈으로 양심을 팔아넘긴 것이 분명해 보이는 늙고 탐욕스러운 남자였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 제가 몇 가지 유도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둥, 감정 기복이 심해 보여 조울증 초기 증세가 의심된다는 둥, 온갖 의학 용어를 섞어가며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최유진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대 신문을 했지만 그는 교활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어서 며느리 이미정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기가 막힌 비련의 여주인공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어머님 원래는 정말 총명하고 강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아들을 키우시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지 얼마 전부터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했던 말을 또 하시고 그러시더니 저기 저 박성호라는 사람이 국밥을 배달해준다는 핑계로 저희 어머님께 접근한 뒤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셨어요. 그녀는 저와 성우를 번갈아 쳐다보며 마치 저희가 희대의 악당이라도 되는 것처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온갖 욕설을 퍼붓고 집에서 내쫓으시더니 저 사람 말만 무조건 믿으세요. 저희가 효도하려고 드린 30억 원도 아마 저 사람이 중간에서 다 가로챈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재판장님, 제발 저희 어머님을 저 파렴치한 사기꾼에게서 구해주세요. 네. 그녀의 처절한 연기에 방청석에서는 아이고, 저런, 어머니가 정말 이상하시네. 저 젊은 놈이 아주 작정을 하고 접근했구만. 하는 동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아들 고봉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흐느끼고 있었죠. 모든 것이 그들이 완벽하게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최유진 변호사가 반격에 나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증인, 참으로 감동적인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시어머니께서 판단력이 흐려지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야 갑자기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서시거나 저희한테 이유 없이 화를 내시는 점이요. 국밥집 일을 돕는 것이 왜 판단력 저하의 증거가 됩니까? 어르신께서는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식당을 운영해 오신 전문가입니다. 그런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일에서 활력을 찾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유 없이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증인과 남편이 시어머니의 전 재산인 3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팔아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것 아닙니까? 최 변호사의 얼음 송곳 같은 질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최 변호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희 측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세웠습니다. 제 친구 순자는 아들 내외가 백화점에서 얼마나 사치스럽게 돈을 쓰고 다녔는지, 그리고 늙으면 돈 쓸 줄도 모른다며 저를 모욕했던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상가 건물을 중개했던 부동산 사장님은 계약 당시 제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얼마나 꼼꼼하고 명료하게 검토했는지, 심지어는 법률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독소 조항까지 발견해내 수정을 요구했던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김춘희 여사님처럼 똑똑하고 예리한 고객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법정의 분위기는 조금씩 저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증인석에 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억압받던 피해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죠. 저는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신이 흐리지 않습니다. 제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정신이 맑고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제 진짜 가족이 누구이고 제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제 아들 고봉수는 제 전 재산 30억을 가지고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그 정도도 못해주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것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남은 재산까지 모두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하지만 슬픔을 담아 법정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것들이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저기 앉아있는 박성호라는 청년은 자식에게 버림받고 삶의 의지를 놓아버렸던 저를 살린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매일같이 제 문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가져다 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핏줄만 나눴다고 다 자식입니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제 심장을 멍들게 했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은 제 식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었습니다.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내 가족입니다. 저는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진은 스크린을 통해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어요.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제가 시장 골목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갓난아기였던 제 아들을 혼자 키울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 옆에 뚝배기를 들고 앳된 얼굴로 수줍게 웃고 있는 이 아주머니가 보이십니까? 이분이 바로 끼니도 걸으며 아기젖을 물리던 저를 불쌍히 여겨 매일같이 굶주리던 저를 위해 뜨거운 국밥을 가져다 주시던 바로 박성우 군에 돌아가신 어머니입니다. 제 말에 법정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인 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그들의 변호사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경악이 가득한 표정으로 스크린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저는 40년 전에 그분께 제 목숨과도 같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지금 그 아들인 박성호 군에게 또다시 제 목숨을 비쳤습니다. 재판장님, 이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피보다 진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남은 전 재산을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끼니를 걱정하는 이 땅의 불쌍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재단에 기부하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운영은 40년 전 저를 살린 그 어머니의 아들, 제 생명의 은인인 제 아들 박성호 군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신이 흐려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제 70평생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제 모든 진심을 모두 걸고 내린 제 인생에서 가장 명료하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제 증언이 끝나자 법정 안은 잠시 동안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방청석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흐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판결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청구인 고봉수의 피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제게는 승리의 축포처럼, 그리고 저 악기들에게는 지옥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잿빛이 된 제 아들 내외를 향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마지막 일가를 날렸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할 자식의 도리를 망각하고 오직 재산을 탐하여 어머니의 인격까지 말살하려 한 청구인들의 행위는 인간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폐륜 행위이다. 법정의 판결 이전에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판사의 호통에 아들 내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패배였고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성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빠져나가며 넋이 나간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제 전남편의 아들과 그 악독한 아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법정 밖은 제가 지금껏 보아온 그 어떤 햇살보다도 눈부시게 환한 빛이 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재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아주 길고 지독했던 악몽에서 깨어나 눈부신 아침 햇살을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성우가 타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제 앞에 신문을 펼쳐 보였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세상은 온통 제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제 얼굴과 함께 30억 가로챈 페륜아들, 어머니의 눈물 앞에 무너지다라는 큼지막한 제목이 박혀 있었고, 아침 뉴스에서는 아나운서가 격앙된 목소리로 제 사연을 전하고 있었죠. 피보다 진한 국밥 한 그릇의 인연,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다. 시장의 전설 김춘희 여사, 전 재산 사회 환원, 파란만장한 삶 재조명. 화면 속에는 법정에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 내외의 모습과 그 옆에 대조적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저와 성우의 모습이 교차하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이렇게나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미처 몰랐어요. 세상의 여론은 무섭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아들 고봉수와 며느리 이미정은 단 하루 만에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민 페르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들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고, 며느리가 그동안 명품을 자랑하며 올렸던 SNS 계정까지 발각되어 온갖 비난의 댓글로 도배되었어요. 아들이 다니던 번듯한 회사는 당연히 그를 해고했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살던 월세 아파트 앞에는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진을 치는 바람에 사실상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최유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을 토대로 검찰이 그들을 사기 및 재산 은닉, 그리고 저에 대한 무고, 혐의까지 추가하여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 갇히게 된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반면 저와 성우에게는 세상의 모든 온기가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성우의 국밥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단순히 국밥 맛이 궁금해서 찾아온 손님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와 성우를 응원하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찾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사장님, 저희가 돈줄 내러 왔습니다. 그들은 국밥값보다 더 많은 돈을 계산대에 놓고 가거나 가게에 필요한 물품이라며 쌀이나 식자재를 두고 가기도 했어요. 세상은 아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재단을 만들겠다는 제 뜻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후원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학생이 돼지 저금통을 깨서 보낸 10,000원부터 어느 기업 회장님이 익명으로 보내온 거액의 수표까지, 그 모든 돈에는 액수를 떠나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문제로 최 변호사와 길게 통화를 마친 뒤였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지독하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아들 고봉수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선 사람의 것 그 자체였습니다. 처량하고 비굴하고 위태로웠죠. 그는 다짜고짜 흐느끼며 제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봉수예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에요. 그때는 제가 정말 돈에 눈이 멀어서 미정이 그 여자가 옆에서 부추기는 말에 속아서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 저 지금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며칠째 굶었어요. 제발 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밥을 굶었다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고 당장이라도 달려갔을 테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소와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진심 어린 반성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비굴한 동정심 유발뿐이었죠. 봉수야. 제가 그의 이름을 나직이 부르자 전화기 너머에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이제부터라도 진짜 아들 노릇 제대로 할게요. 아니, 저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너는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 내가 저지른 짓은 실수가 아니야. 선택이었지. 너는 수많은 기회 앞에서 단 한 번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너는 언제나 돈을 선택했고, 너의 그 천박한 아내를 선택했고, 너 자신의 이기심을 선택했다. 그러니 이제 와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탓하지 마라. 모든 것은 너의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어머니, 제발. 나는 이제 너의 어미가 아니다. 내가 뱃속에서 낳은 내 아들 고봉수는 내게 30억을 요구하며 무릎 꿇던 그날 이미 죽었다. 내 인생에 너라는 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너는 그저 내 70평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을 뿐이다. 제 차가운 말에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웠던 인연의 끈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아주 작은 도리를 제 자신을 위해 베풀기로 했어요. 내가 작은 통장 하나를 보낼 것이다. 내가 앞으로 몇 년간 밥은 굶지 않고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자금이다. 이것은 사랑이나 용서가 아니다. 내 인생의 오점을 내 손으로 지워내는 마지막 대가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이 돈을 받은 뒤에는 죽는 날까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 효도는 그것뿐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로 제 인생에서 고봉수라는 이름이 들려오는 일은 2번 다시 없었습니다. 몇 달 뒤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후원 속에서 김춘희와 박성호의 희망국밥 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재단은 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식당 건물을 개조해서 만들었어요. 개업식 날 재단 건물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제 친구 순자를 비롯한 시장 상인들은 자기 가게 일도 제쳐두고 와서 음식 나르는 것을 도왔고 최유진 변호사는 환한 웃음으로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후원자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앞으로 이곳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게 될 수많은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마련된 작은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모든 것을 잃고 동시에 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핏줄로 이어진 아들을 잃었지만 마음으로 낳은 진짜 아들, 박성호를 얻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을 잃었지만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귀한 인연과 사람이라는 재산을 얻었습니다. 이 희망 국밥재단은 결코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 굶주리던 제게 국밥 한 그릇을 건네주신 성우 어머니의 온정, 자식에게 버림받은 저를 살린 성우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귀한 정성이 모여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선 성우도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처음 만났던 어수룩하고 무뚝뚝한 시골 총각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꿈과 포부를 당당하게 밝히는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신 어머니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더 이상 끼니 걱정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지친 사람들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 남은 인생을 이곳에 바치겠습니다. 성우는 그 약속을 훌륭하게 지켜냈습니다. 재단은 그의 성실하고 정직한 운영 아래 하루가 다르게 번창해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우는 그토록 소원하던 대로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머니를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처음으로 뵙는 성우의 어머니는 제 낡은 흑백 사진 속 모습처럼 참으로 곱고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아들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녀에게 아드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바르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다고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 진지 드세요 하고 저를 깨우는 든든한 아들이 있고 함께 땀 흘리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일터가 있으며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재단에 나가 저와 같은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을 잡아드리고 성우가 밤새 푹 고아낸 뜨끈한 국밥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은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밥 한 그릇의 온정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은 제게 세상 가장 큰 행복과 사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토록 눈부시게 따뜻하고 희망찰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70평생 단 한순간도 후회 없는 더없이 완벽한 인생입니다.